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봄이 온다는 입춘입니다. 봄에 문턱에 들어섰는데 근데 오늘 날씨가 매우 매섭습니다. 입춘 추위는 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말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바로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을 두고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고된 인재였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있는 정부 관계자 연결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들만 감염되는 줄 알았던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관련해서 뒤늦게 인체 감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가장 유력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의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발행번호는 무작위 번호로 생성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필요한가요?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필요한가요?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은 문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죠. 이름이 Yes인데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연정이라는 단어 참 오래전에 들었다가 참 대연정과 관련해서 여야가 상당히 싸웠는데 새누리당에서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느닷없이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오늘 오전에 가졌습니다. 황 대표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 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도 열거했는데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 마지막으로 한국형 복지 모델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난 2005년이었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거절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연정이라는 단어가 거의 언급된 적이 없는데요.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어떤 맥락이었는지 참 알쏭달쏭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청와대 측과 대연정이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 내용, 대표 연설을 과연 의견 수렴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야권은 대연정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을 보면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반응이었죠. 이 대연정 부분과 별개로요. 오늘 황 대표는 사회적 시장 경제 그리고 불평등 해소 정책, 일자리 정책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야권은 대체적으로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 대변인은요. 오늘 연설을 위한 연설로 규정하면서 청와대만 바라보는 실천력 없는 야당 대표의 이런 주장은 참 공허했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당 대표죠?
여당 대표. 네, 실천력 없는 여당 대표. 한마디로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김재남 정의당 원내 대변인도요. 황 대표의 연설은 말잔치에 불과했다면서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이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늘 그렇죠, 사실은요. 네. 야권은 일단 부정하는 것이 또. 네, 뭐 존재의 근거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라면서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두고 나온 발언이죠. 그러면서 각 부처와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년 부처별 업무 보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번 낙하산 인사들에게 특별 주문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중립성에 관한 문제. 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요.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대 양당에 의해서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이 좌지우지되는 국회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왕적인 교섭단체의 폐지가 시급히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선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만이 마지막까지 주목을 받는 정치 독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대선에서 말씀하는 거죠? 예, 네. 대선과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언급을 네. 했습니다. 워낙 시선이 집중되니까 결선 투표제를 좀 도입하자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또 영호남 지역에서 각각 지역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대 선거구제 시행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 선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네요. 네. 근데 소수당이 아무리 주장해봤자 거대 당들은 메아리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지적에서 항상 많았던 문제, 바로 이 기름 유출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요즘 인터넷상에서 아이돌만큼 인기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윤진숙 장관입니다. 이분은 인사청문회부터 많은 뉴스를 몰고 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수 기름 유출 사고로 다시 좀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참석한 윤 장관은 설 연휴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 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윤 장관의 그 실언 논란 등을 이유로 문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이른바 침묵 정치를 하고 있고 요즘 장관들은 줄줄이 실언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설이 오르내릴 때마다 바라보는 국민들만 더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들이 발언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렇죠. 발언하다가 또 실수를 하고 참 네. 이런 것이 참 걱정이 돼요. 네네. 네. 국회가 오늘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요. 오늘 국정조사 논의를 위해서 첫 전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드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실태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조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서는요.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일단 보고가 됩니다. 정무위는 이번 국조에서요.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관리 실태 이런 것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고요.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요. 이것을 이용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유통 피해도 함께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거죠. 피해자 구제 대책 등에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국민의 신상이 다 털렸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좀 점검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오늘 주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38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퇴근길 교통량이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남대로 남산 1호터널 중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논현역을 지나 신사역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교차하는 테헤란로 포스코 사거리부터 삼성역까지도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도 한남대교부터 성수 사이로는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방제 작업이 닷새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정면 승부에서 사고 지역의 주민과 환경 생태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은 해양수산부를 연결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해양수산부의 손재학 차관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장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만요. 여수 앞바다 현장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해안에 부착된 유류를 좀 제거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이제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사고 당일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유출이 전혀 없이 잘 봉쇄되어 있고 또 해상 유류 오염 제거를 위한 긴급 방제는 거의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바닷가에 밀려온 기름들이 안반에 부착되어서 네. 이것을 제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거의 매일 1,000명 이상이 공무원과 또 지역 주민들 또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일주일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될 것이다. 사고 원인은요.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은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가 이제 유조선에 도선사의 무리한 접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추정되고 있는데 해수부가 파악한 사고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고 원인은 책임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어제 해경에서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경의 수사 결과에 맡기는 것이 좋겠고요. 우선은 도선사의 이 과속 진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해경에서는 1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따로 해수부가 파악한 사고 원인은 일단 현재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신가 보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네. 저희들이 나름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보다 명확하게 해경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고 1차 수습을 위해서 일주일 정도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염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 정확한 기름 유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첫 번째 보고에서는 800리터 정도다. 나중에는 16만 리터다. 한 200배 정도 더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것이 더 정확합니까? 네, 800리터라는 이야기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장 직원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알려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고가 그동안의 유류오염 사고들이 다 선박으로부터 기름 유출된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박이 아닌 해상 파이프라인에 잔류된 기름이 유출된 전례가 없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유류 유출량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된 1월 31일은 해경에서 초동 방지하는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인 2월 1일과 2월 2일 날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한 결과 164kg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을 한 것이죠. 이것도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164kg의 원유가 일단 확산됐다. 네. 자, 이것을요, 지난 20여 년 전에 여수에서 있었던 사파이오 기름 유출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충남 지역에 있었던 태안 지역의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예.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이제 95년 여수 시프린소 유류 오염 사고 때는 5,000kl였습니다. 지금 사고의 한 30배 정도 되고요. 태안 허베이 스피릿 유류 오염 사고 때는 12,547kl이기 때문에 지금 유출량보다 한 76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거기에 비하면 그 기름 유출량은 아주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우리 환경에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피해를 유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 유류 오염이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면은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이 냄새가 상당히 고약하다라고 좀 들었고요. 어제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피해 주민들의 DNA 손상까지도 걱정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번에 그 유출된 기름의 종류가 그 3개종입니다. 원유하고 나프타 그리고 유성 혼합물 3종인데요. 그 중에서 나프타가 휘발성이 강하면서도 이렇게 냄새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긴급 환경 오염 조사를 갖다가 실시를 합니다. 오늘 해상에서 시로를 채취할 계획인데 오늘 해상 일기가 아주 나빠서 네. 오늘 이제 가까운 연안 쪽에 시로 채취를 하고 내일은 유막이 있었던 모든 곳을 전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조금 두통이라든지 이 메스꺼움이나 또 이제 눈이 조금 따가운 경우들이 이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동 진료소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있고. 그 이동 진료소는 보건소하고 119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처방을 할 수 있으면 이동 진료소에 처방을 하고 좀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 진료소도 투입했다. 자, 일주일 정도가 걸리면은 일단 그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제거 작업은 해상에 떠 있는 유류 제거 작업은 저희들이 긴급 방제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 바닷가 돌에 묻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냄새가 나고 또 계속 거기 녹아 나가면서 또 수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돌에 붙어 있는 기름도 지금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 돌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데에는 시일이 좀 많이 소요되어서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지역에서 톳과 미역이라든지 바지락, 쭈꾸미, 문어를 양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그 피해가 상당히 만만치 않겠어요? 이제 피해에 대해서는 오늘도 제가 우리 어업인 대표들을 만났는데 일단 방제 작업부터 말끔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자. 그래서 어업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2월 6일 날 협의회를 개최해서 책임 있는 그 분들하고 또 우리 피해 입으신 분들 간에 앞으로 처리 절차를 갖다가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차관님 가시기 전에 해수부 장관님께서 현장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좀 그 발언을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수부에서 늦게 대응한 것이 아닌지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대응이 늦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한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되어서 사고를 일으킨 분들이 해경에 빨리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가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고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초동 방제를 잘 서둘러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해상에 있는 기름 덩어리는 없고 일부 유막이 간혹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그 해상에 있는 유류 제거 작업은 완료 단계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응을 또 이런 사고를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철저한 재발 방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인 방제 책임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GS 칼텍스에 있다. 이런 입장을 해수부 측에서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방제는 기본적으로 그 GS 칼텍스
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그 범위 안에는 오일 펜스를 쳐놔놓고 유해수기로 GS 칼텍스에서 방계 작업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계 작업은 해경에서 전체적으로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방제 작업은 뭐 초동 방제 작업을 열심히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피해 배보상에 있어서 1차적으로 오염 책임자가 먼저 배보상 부분을 정리해주고 그다음 사고 발생시킨 그 원인자 책임이 있는 쪽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서 차관님께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더 대책을 마련하고 매뉴얼도 만들겠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에 대응하는 대책 매뉴얼이 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유류 오염 사고는 제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전북 선박에서부터 유류 기름이 유출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모든 기관들이 매뉴얼에 따라 잘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이게 송유관 파손에 의한 그 유류 유출 사고고 그리고 또 이 도선사가 굉장히 경험 많은 도선사가 왜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지 하는 부분부터 더 원인 조사를 더 철저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기름 유출 피해로 근심에 쌓인 어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은 우리 그 어민들 또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유류 오염 사고로 입어서 피해 배보상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분들과 같이 또 말씀도 나누었지만 그분들과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은 우선 오염된 유류부터 말끔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그 어떤 지원 문제 또 배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것들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오늘 뉴스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오 노 질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필요한가요?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2라운드에서 뵙죠.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두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한 1심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조인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7일 이뤄질 예정인데요.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이에 대해서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최한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환입니다.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20년 구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1심에 대한 구형입니다만요. 이게 어느 정도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보면은 이 뭐 피고인은 물론이고 우리 전반적인 생각이 과연 내란죄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그 범죄고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내란 예비 음모 또는 뭐 선동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네. 보통 있는 그저 국가보안법 비슷한 사건들 아니냐. 이래서 이렇게 구형량도 아마 뭐 적정한 선에서 그저 한 자리 숫자로 나올 거 아니겠나. 이렇게 하다가 지금 20년 구형을 바꿔보니까 좀 놀라는 표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나라의 그 안보가 위태롭게 끌고 갈 수 있는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0년도 이게 사실은 낮은 거지요. 변호사님 보실 때 20년도 낮은 거다. 네. 예, 왜냐면은 유기징역이 이제 내란 음모죄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이렇게 몫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 같은 구형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뭐 유기징역의 최상한선이 30년이거든요. 30년. 네. 왜 어떤 의미에서 징역 30년까지도 구형이 가능한데도 그래도 검찰에서 20년 구형으로 좀 낮춰놓은 겁니다. 최고 30년에서 20년으로 낮췄다 이렇게 네,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앞서 언급해 주신 그 내란 음모 혐의라든지 내란 선동 혐의, 그다음에 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크게 이제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다 적용했을 때 20년, 30년 이 정도 형량이 나오는 거죠? 예, 그 세 가지를 다 해서 하면은 유기징역에다가 이제 다른 범죄가 추가되다 보니까 법정 그 요령에 따라서 가중을 자꾸 해 올라가다 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가중했고 이 세 가지를 다 적용했을 경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재판부가 선고할 경우에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검사 구형과 달라서 법원에서 이제 최종 재판하면서 또 거기에 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는 검사 구형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 검사 구형이 약한 것 같으면 더 높여서 할 수도 있고. 네. 좀 다소 높다 싶으면은 이제 감경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상례가 되어 있으니까. 네. 약간의 변동은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 이 혐의 크게 세 가지로 적용된 내란 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 혐의에 대해서 세 가지가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다 그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흔히들 그동안에 언론 보도라든가 또는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그 해설하는 거 보면은 네. 그 뭐 세 가지 범죄가 다 인정되겠느냐. 네. 또 일부는 무죄 아니냐. 예. 뭐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 같은 몰라도 내란 음모죄 자체가 그 뭐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하는데 그 내란 음모죄라는 걸 이해 못한 탓에 나올 수 있는 얘기지. 제가 그 참 30년 이상을 공안검사했고 또 나와서 지금 15년을 변호사하면서 법률 검토를 아무리 해봐도 네. 이번 내란 음모죄는 당연히 유죄가 됩니다. 당연히 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다소간 그 시정에 흔히 있는 시정 잡배라면은 그걸 누가 그렇게 10년 이상 20년 하는 구형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네.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요. 변호사님께서는 내란 음모 혐의가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유죄가 인정된다 이거죠. 증거. 법원에서 상당히 증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증거 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석기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전부 진술을 갖다 하나도 거부하고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법정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변론할 때는 질문할 때는
또 법률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응하면서 쭉 나와봐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뭐 날조했다 하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한 증거가 전혀 없던 걸 있는 것처럼 했다든가 하는 그런 데 대한 또 확고한 답변 같은 것도 변호사가 묻는데도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빼가지고 인정을 했거든요. 증거 능력을. 네. 그다음에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면은 그 증거력도 증거 가치로서 충분히 유지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증거가 유죄의 증거가 넘치고 남습니다. 지금. 넘치고 남는다. 변호사님 예. 봤을 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이지요. 이 녹취록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이 좀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좀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변호인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석기의 그 참 욕심이지만 그 녹취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다 작성이 되고 또 거기에 현실적으로 아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서 나온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그보다도 적은 증거가 충분하지도 않는데도 다른 걸 쭉 중요한 걸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유죄 인정을 했는데 이것은 뭐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거든요. 네. 그걸 갖다 증거 능력이 없다 또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판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최환 변호사님의 설명은 이런데 근데 공판이요 45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것도 재판부가 이석기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시간 끌어가는 변호인들의 요구사항 같은 걸 100% 이상 도와준 겁니다.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그때 서울검사장으로 있을 때 처리했던 사건 중에 네. 가장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다시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소위 말하는 전직 대통령의 초고액 기자금 사건 예. 아시지요? 그다음에 네. 12.12 군사 반란 사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광주 사태 무력 진압 사건. 네. 이런 그 세 건이라는 건 우리로 봐서는 앞으로 전무후무할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사건도 27회밖에 안 했습니다. 아, 이거 2배나 많이 했네요. 예, 27회도 그 사실은 많이 한 건데. 네. 이건 45회 현재 결심까지 45회고 네. 또 이제 2월 17일 날 선거 때 같으면 46회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지요. 기네스북감이네요. 대한민국. 그렇다면은 네. 재판부가 이렇게 많은 공판 횟수를 늘려가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또는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결심 공판하기 전에는 사진까지 촬영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법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 해둔다는 것은 이석기한테는 아무리 자기가 진술 거부해가면서 자기 보호막을 쳤지만 그게 아무 실효가 없고 결국은 엄중한 앞으로의 그 선고형을 예고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도 작년 가을경에 그 사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 이석기 사건을 물어보기에 전부 다 논조는 내란 음모 사건은 증거가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만 일부 인정된다. 쉽게 풀려 나온다. 이런 식의 논조가 알겠습니다. 나가길래 네. 제가 그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네. 내란 음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네네. 얘기했고 검찰도 그런 간단한 그 범죄가 아닌 것을 그렇게 기소해가지고 이렇게 법정에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요. 네. 그래서 끝으로요. 네. 이석기 의원이 최후 진술 1시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재판부가 오늘 17일에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또 예.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최후 진술 어떻게 보셨는지요? 검사 구형량에 못지않게 상당히 엄중한 그 선고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끼에게서 뿔 찾는 격이라고 해가고 말이죠. 또 한반도가 크다란 전환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대 인식의 반론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참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현직 의원으로서 말도 안 되는 네. 완전히 종북주의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진술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변호를 한다고 했지만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효과를 낼 겁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이게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 자기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회법을 자기는 자기 범행을 저질러 놓고 그걸 갖다가 호도하고 유리하게 하는데 거꾸로 써먹은 것뿐이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게 없거든요. 네, 시간이 저희가 이 정도밖에 여기서 사용되지 자기가 않았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태도를 바꾼다는 걸 바꾸지 않는 한은 상당히 법정형이 높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최한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재화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소송에서 통진당의 변호를 맡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네, 이석기 의원에서 검찰이 20년 구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네, 선고는 아니고 구형입니다만요. 이 형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뭐 적절하다, 부족하다, 또 너무 높다 의견들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의 20년 구형은 실제로 내란 업무가 유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지금 45회 재판 과정에서 내란 업무의 실체가 전혀 입증이 안 됐고요. 북한과 연계 부분도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구형은 일종의 공갈 구형이고 뻥튀기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 45차례 공판에서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 입증이 안 됐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간단히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로가 의 구성 시기, 그다음에 구성원, 조직 체계, 예. 그다음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요. 즉 아로 실체에 대해서 전혀 입증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란이 되려면 적어도 대략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란의 자금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입증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란 음모가 성립은 할 수가 없는데 5월 12일자 녹취록, 녹취 파일밖에 없거든요. 말로만 내란 음모 선동이 된다면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처럼 막걸리 내란 음모가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말뿐이죠. 네. 앞서 저희가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최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란 관련한 혐의와 관련한 입증 자료가 넘치고도 넘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최한 변호사님이야 그분이야 공안 검사로 이제 오랫동안 계셨는데 그분이야말로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사건 내용에도 모르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스스로가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혀 근거 없고 팩트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 음모 혐의,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일단 내란 음모 혐의하고 내란 선동 부분은 전혀 증거가 없어서 아마 재판부도 무죄는 아니면 확신을 하고 있을 거로 보고요. 단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중에 고문 찬양이라든지 이적 표현물 소지 이런 부분은 일부가 유죄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5월 10일자 이석기 녹취록 중에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 볼 때 생경한 용어라든지 약간 북한을 약간 미화하는 듯한 발언 이런 부분들은 유죄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1심입니다만요. 검찰은 20년 구형, 또 재판부가 또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할 거고, 또
많은 청취자분들, 국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1심, 2심, 뭐 앞으로 항소하면은 3심도 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요. 예. 청취자분 지금 인터뷰하는 도중에 벌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097님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보도된 정황만으로 봐도 그냥 일반인이 아닌 국회의원이 한 행동으로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 2097님의 의견인데요. 저도 이석기 의원이 그날 뭐 강연에서 발언은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부적절한 거하고 형법상 죄가 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적절한 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문제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엄격한 범죄 구성 요건을 검찰이 입증해야 되고, 그게 성립해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북한에서 지금 하고 똑같은 거죠. 법치주의 국가는 북한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라는 것이요. 네. 예, 그러면은요,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걸로 보면은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검찰의 20년 구형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요. 네. 재판부는 거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이죠. 네. 이 부분은 검찰이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를 전제로 하는 건데, 네.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비율이 차지하는 게 내란 음모나 내란 선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저는 무죄에 나올 것을 확신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는 지금 최근의 추세로 보면 집행유예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검찰이 20년 구형을 했지만 혐의 3가지 내란과 관련한 건 다 빼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첫 번째 초범이기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단 발언밖에 없잖아요. 위석기 의원이 구체적으로 해악을 끼친 구체적인 건 없으니까 그것도 한정된 사람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일종의 고문 찬양이나 이렇게 될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갖고 평가를 해야지 시중에 언론 갖고 평가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45차례 이제 공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공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최한 변호사는 엄중한 이 선고를 예고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최한 변호사님 말씀은 재판을 모르는 말씀이고요.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안이고 내란 음모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했던 사건이고 그리고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에서 엄격한 증거로 재판해야 되거든요. 이른바 실질적 공판 중심주의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의 태도는 아주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재판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수많은 증거 중에 유업 수집 증거를 걸러내서 일부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재판부가 이제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청취자분들도 이제 판단이 있을 텐데 이석기 의원이 1시간가량 최후 준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목을 받았는데 변호사님은 이 최후 준술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것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그중에 저는 눈에 띄는 것이 내란 음모는 토끼에서 뿔을 찾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석기 의원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상당한 부분 공감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이 내란 음모 사건 자체는 볼 때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또 국정원 사건을 약간 이렇게 다른 쪽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측면이 다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45회 공판을 하면서 유일하게 증거로 제출되는 것은 증거로 할 만한 것은 녹취록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제보자의 진술도 굉장히 신빙성이 없고 국정원에서 진술한 부분도 결국 본인이 실토했는데 미리 국정원에서 작성해와갖고 도장만 찍어 사인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네, 물론 저희가 이게 여론조사는 아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어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이제 문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검찰 구형과 관련해서 이제 문자만 이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청취자분의 한 70% 정도 검찰 구형 20년이 적당하거나 20년 갖고도 부족하다 이런 쪽이 많았는데 변호사님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은 그 지금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에 노출돼 있는 그 특히 검찰이나 국정원들의 여론이 이제 주로 형성되지는 거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만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러니까 국정원이 여론 재판을 통해서 이 사건을 몰고 갔잖아요. 유죄라는 것을 다 전제로 깔고 그 의사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요, 오는 17일 이제 1심 재판부에 선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1심입니다만요.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는지 간단히 저는 뭐 아까도 말씀했던 내란 업무하고 내란 선동은 뭐 무죄가 날 거고요.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도 상당 부분이 무죄 날 거고 일부는 뭐 고무 찬양이나 그다음 이적 표현물 등 부분에서는 일부는 유죄 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17일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필요한가요?인데요. 5802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yes. 정부 당국에서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로 개인 식별번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남녀 97%가 불안해하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없애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969님은요. no. 주민번호 사용에는 문제는 있지만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과중한 벌금형을 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네, 모두 의견 감사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